안녕하세요. 오늘 형소법 이번에 승진 24년 경찰 승진 내용 해설하겠습니다. 제가 총평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형소법이 형법보다는 조금 어려웠죠. 형법보다는 조금 어려웠는데 다만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고요. 이제 설문들이 조금 우리가 낯선 설문들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실수를 하거나 당황한 거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법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는데 근데 그 외의 문제들은 또 너무 평이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아주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마 중상 정도, 중에서 중상 정도 되는 그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한번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형소법은 법원에 관한 문제인데 1번에 적법 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해야 되죠. 그리고 적정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서 정의관념의 합치됨을 뜻한다. 2번에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은 수사 절차에 대해서 강제수사법정주의, 헌법에 있죠. 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있지 않다 틀렸고,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이에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 규칙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그래서 헌법이 유일하게 법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으로 인정한 게 이 대법원 규칙이죠. 그다음에 4번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증거 신청 및 법원의 증거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증거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건 당사자주의고요. 법원이 증거를 조사한다는 것은 직권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에 적용범위인데 1번.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우리 소출을 못하게 돼 있지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장난을 좀 쳐놨는데 수사를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출을 받지 않는다가 맞고요. 그래서 수사는 틀렸고요. 이번에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서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입니다. 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도 원래 소파의 규정을 받는데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이 돼버리면 소파 규정을 안 받죠. 근데 지금 보니까 10년 넘게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고 생활 근거지를 우리나라에 둔 사람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로 우리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거기 보면 교통사고 치료법 위반 범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소급표 금지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되 구법에 따라 이미 행해진 소송 여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혼합주의를 취하고 있죠. 혼합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법이 시행됐을 때 그 신법을 적용하되 구법에 의해서 이미 행해진 효력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틀린 거고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된다. 우리 판례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행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맞는 건 2번입니다. 3번에 고소.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그 관리 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 행위에 관해서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으면 적법한 고소권자다. 이게 최신 판례라서 중요한 판례로 많이 강조됐던 판례죠. 이번에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서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않는 한 불고불이 원칙상 검사가 공소 제기한 대로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의 소송 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해야 되죠. 3번에 고소의 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의 이정 소송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이루어져야 된다. 맞고 4번에 형사법이 고소 및 고소 취소에 대해서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처벌 불원사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해석에 한 보충이 필요한 입법의 불비이자 법률의 흠결에 해당한다. 자, 이 판례를 혹시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입법의 불비나 법률의 흠결이라는 용어를 우리 알고 있죠. 우리 똑같은 취지의 얘기한 게 어떤 게 있냐면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있잖아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지 않는 것은 입법의 불비가 아니다. 즉 이게 법률의 흠결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조문이 그 판례에 있었잖아요. 똑같은 취지죠. 우리가 고소나 고소 취소에 관한 규정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심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한번 취소하면 다시 못한다. 이건 준용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개만 준용을 한단 말이에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도 준용하지 않고 있고
대리를 한다는 말도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일부러 그걸 준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지 이법의 불비를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4번은 판례를 아시는 분은 쉽게 풀었지만 판례를 모르셔도 대리가 우리 반의사법일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대리는 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 대리가 되고 규정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반의사법일지 대리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법의 불비의 개념만 아시면 원래 대리 안 되는데 라고 하셔도 풀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취지는 반의사법일제 고소불가분원칙을 준용하지 않은 거, 거기에 입법의 불비 아니라고 한 것처럼 대리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사업자 갑은 다른 사업자 을 병과 함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부당 공동회의를 했는데 2021년 5월 1일 날 고발이 됐어요. 그리고 을과 병에 대해서는 실형조치가 명해졌는데 자 설문 보겠습니다. 기억번에 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기관이 갑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대요. 즉시 고발 사건에서 고발이 없어도 수사하는 거 상관없는 거죠. 가능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수사하는 위법이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공정거래위원회 갑에 대한 고발은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한 형소법 조문이 준용되지 않죠. 그래서 고발에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준용에 의해서 틀린 거고요. 그래서 고발이 준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을병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겠죠. 그다음 디귿번에 검사가 2021년 5월 20일 갑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이후에 갑이 2022년도에 다시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는 부동산 공동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만약 공정위가 2022년도만 고발을 했더라. 그럼 그 전에 있던 21년 5월 20일 날 불기소 처분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사례에서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불기소 처분이 한 번 나왔죠. 근데 고발은 2022년 것만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2020년도 거를 검사가 기소하고 싶을 때 다시 기소할 수 있느냐? 여러분 판례 아시죠? 고발이 있다가 불기소됐다고 해서 고발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고발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 판례를 사례로 만든 겁니다. 따라서 고발이 전에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된 후에 다시 기소할 때 별도로 고발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1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에게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갑을 고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면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기일이 부정되느냐? 행정처분이 취소된 거죠. 행정처분이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리가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 하나 맞고요. 5번에 1번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해 볼 때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참고인, 우리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래서 고지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쓸 수 없다면 틀린 거고요. 검사사법기관 차원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가 조사를 시작하고 마치냐. 수사과정 기록제도. 참고인을 조사할 때도 수사과정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술서를 참고인이 작성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312조 5항으로 가야 되죠. 그럼 312조 5항으로 가면 피신조서나 진술조서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즉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로 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에는 적법성 요건이 있고 그 적법성 중에는 수사과정 기록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못 쓰는 거죠. 이거는. 근데 4번에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소법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 우리 영상녹화물은 유죄의 증거로도 못 쓰고 탄핵 증거로도 못 씁니다. 따라서 그 셋째 주 끝에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그다음 6번에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반환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되고요. 이번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해자의 배우자가 체포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등본을 교부해줘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제도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사람들은 체포 구속된 사항을 봐야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적부심 청구권자들에게는 영장 등본 교부 청구권이 있어요. 그럼 배우자도 당연히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본을 교부 청구할 수 있고 교부해줘야 됩니다. 3번에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영장에서 체포한 후에 구속한 경우, 우리 체포하고 나서 구속하면 구속기간은 당연히 체포한 날로부터 구속한 날 아니고요.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던 후에 피해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해서 판사에게 인치 구말 장소의 변경 청구할 수 있죠.
7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 사실 조지, 체포 이후 변호인 설명할 수 있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 진술거부권이 빠졌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형소법에는 아직도 진술거부권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준칙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건 형소법 조문 그대로예요. 그래서 진술거부권이 들어가도 맞고 안 들어가도 맞는 겁니다. 2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지 소유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체포한 때로 24시간 이내에 하나의 영장 없이 압수 검증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긴급 체포된 자만 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의 경우는 준용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 체포 승인권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는 긴급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그렇네요. 자,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검사가 불러서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거니까 적법성 여부에 의심이 있어서 그걸 심사하기 위해서 할 때는 가능하죠. 이게 이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안 되죠. 근데 이건 적법성 심사니까 권한이 있는 거고요. 4번에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석방된 피해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체포하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석방된 피해자라도 구속영장 받아 구속하는 건 상관없죠. 긴급체포를 2번 못하는 거지 긴급체포돼 석방된 사람을 구속하는 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8번에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을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를 선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용 중이도 포함된다. 우리 구속된 경우 변호인을 붙여야 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구속은 당해 사건으로 구속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자, 2번에 자, 답은 우리 8번이 1번으로 돼 있는데 2번도 논란이 있죠.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면 명백하거나 기피 신청의 관할 규정에 위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되지만 급속을 위한 경우는 예외를 하고 그 뒤에 기피 신청으로 소송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원래는 정지해야 되지만 간이 기각 사유와 간이 기각 사유와 급속을 위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간이역에는 급하면 정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첫째 줄부터 있는 간이 기각 사유하고 셋째 줄에 있는 급속을 위하는 경우에는 정지를 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다만 넷째 줄에 기피 신청이 있을 때 공판 절차가 정지가 돼요. 그죠? 원칙이죠, 원칙. 아까 간이역에는 급하면 정지하는데 예외 빼고는 원칙은 정지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이 정지된 기간이 구속기간에 들어가느냐? 지금 현재 공판 절차 정지됐을 때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우리 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에서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에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구속기간을 안 보는 거니까 구속기간이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당연히 거기 구속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틀린 거예요. 이건 구속기간이 진행이 정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기 때문에 그 뒤에 소송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문은 1번하고 2번이 두 개가 다 틀린 것이 맞아요. 이거를 답은 지금 경찰청에서 1번으로 지금 가답안이 나왔지만 2번도 틀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명확하게 안 돼요.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판례에 한 거니까 될 수도 있지 않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판례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판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번은요. 조문 문제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걸 100번 양보해서 판례 문제라고 본다고 해서 거기 판례에 그런 표현이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넷째 줄에 보면 기피 신청으로 소송 진행이 정지더라도 구속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 있잖아요. 거기 요렇게 돼도 구속기간은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는데 근데 이 판례를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이 이 판례는 이 규정이 있기 전이에요. 이 규정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속기간이 산입되지 않았었고 이때는 구속기간에 산입이 됐었고 산입이 됐으니까 정지가 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이거는 구법이고요. 그때 판례가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법이 이렇게 개정됐잖아요. 지금 현행 법의 조문을 물어보고 있는데 옛날 법에 대한 판례를 가져와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요 2번은 판례가 아니라 거의 조문을 지금 써놨기 때문에 조문이고
굳이 이 판례를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례가 언급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건 개정되기 전의 법을 가지고 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건 인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현재 조문상으로 봐도 공판 절차가 정지되고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우리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구속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에 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공소장의 송달은 교도소행에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일 없이 효력이 생기고 4번에 형 집행정지 중인 사람은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 중인 자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8번은 답이 1번과 2번 두 개가 복수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9번에 보시면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직배형법은 그 다음에 가고동까지 관할 법원에 적부심 청구할 수 있고요. 이번에 법원은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는 신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죠. 우리 간이기각이라고 하는 거. 제공권 세 가지라고 했죠. 재청구, 공범위 순차 청구, 그 다음에 권한이 없는 사람. 그럼 이렇게 청구가 기각되면 기각결정입니다. 적부심에서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은 항고할 수 없죠. 그래서 항고할 수 없다 맞고요. 3번에 법원은 구속된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으로 나간 사람, 피의자 보석으로 나간 사람, 이 피의자 보석으로 나간 사람을 다시 재체포 구속을 하려면, 재구속이 돼야 되겠죠? 재구속을 하면 보조석도 염려 그랬죠. 요 사유가 있으면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위반하거나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망했거나 도망 및 증거물 염려가 있을 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새 제출에 출석력으로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재차 구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기소 전 보증금 납조건 석방 결정에 대해서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에 실익이 있는 한, 우리 피의자 보석은 항고할 수 있죠. 그래서 항고할 수 있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입니다. 10번에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 요청을 받은 날에 다음 날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문입니다. 형사상 규칙에 있는 조문입니다. 그다음에 2번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보통 항고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석방제도 중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건 구속 취소만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고할 수 있고, 3번에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 여부는 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구속 취소나 구속 집행정지는 피고인은 법원이 하지만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하죠. 따라서 피의자에서는 수사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할 수 없다는 틀린 거고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죠. 기록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요. 자, 보석제도. 보석 불허가 이후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치한 것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이므로 이를 보석 불허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나는 설치라고 할 수 없다. 보석을 불허가를 할 때는 보석을 불허가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다 뭘 기재를 했냐면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 있죠. 누나 도망 증상 염려해 주십시오 했던 거. 누범, 도망, 증거인멸, 상습,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그다음 피해자의 해코지할 수 있는 거, 주거부정, 10년이 넘는 경우. 이게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란 말이에요. 근데 요 중에 죄증을 인멸 염려, 요 염려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요걸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못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불허가 사유를 안 적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유가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니까 당연히 제외 사유니까 꼭 보석을 해야 되는 사유가 아니잖아요. 안 해도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요 사유를 적은 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 이번에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누범과 상습범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소법의 취지에 위배되어 유법이다 그러는데, 보석은 허가해야 한다가 원칙이고 허가할 수 있다가 예외지 할 수 없다가 나오면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해도 보석을 허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허가하는 건 위법은 아니죠. 3번에 법원이 검사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서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법원이 보석을 결정할 때 검사 의견을 듣도록은 돼 있지만 그 검사 의견 듣는 것이 참고사안이지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 검사 의견 안 들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보석으로 어차피 나가야 될 사람을 다시 잡아둘 수는 없는 거죠. 네, 4번에 1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해서 그 결정 등본이 검사에게 송달되자 검사가 그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했다. 우리 보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방제도 보통항고입니다. 따라서 보통항고를 했기 때문에 항고심이 그에 의해서 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즉시항고를 못하는 거지 보통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항고에 의해서 하는 거 적법이고, 따라서 그 보통항고를 받아가지고 취소하는 거 적법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고요. 그다음에 12번에 자 1번 미결 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 관계에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이 과거에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형소법상 기본권으로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대법원이 이런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미결 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의 관계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를 원래부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봐왔었잖아요. 다만 대법원이 갖고 있던 옛날 그 판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형소법상 권리라고 했던 그 판례는 이제는 출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요 1번 설문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런 거를 최근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봐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번에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에 미결 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변호인이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교도관의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 변호사 같은 경우 하도 그 위계원 공지방이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이 교도관들이 변호인이 실제 변호를 하는 것까지 심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접견 오면 그냥 해줘야 됩니다. 그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임의동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고, 임의동 형식으로 연행된 피혐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강제로 연행된 사람이든 임의동된 사람이든 다 된다. 4번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못 쓰는 것이고, 이러한 위법 증거의 배제는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증거에서 제외함을 뜻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고요. 압수액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되고, 이 경우 압수할 물건의 소유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했죠.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상대방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본을 교부해야 되지만, 압수영장은 상대방이 피의자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의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교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조건 사본을 교부하는 건 아니에요. 피의자인 경우만 교부합니다. 압수영장은. 그다음에 사법경찰관이 피의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면서 표지에 해당하는 첫 페이지와 혐의 사실이 기재된 부분만을 보여주고, 영장의 내용 중 압수액 검증할 물건, 압수액 검증할 장소, 압수액 검증할 필요한 사유, 압수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 필요적 기재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경우, 우리 압수영장 제시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 보여줘야 되죠. 이런 거 안 보여주면 적법한지 적을 수 없는 것이고. 3번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조문무죄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서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수사준칙이 개정되면서 영장 사본을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장 사본을 주되 수령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안 줘도 된다고 조문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 수령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본을 줄 때 교부 확인서를 받도록 돼 있는데, 거부하면 거기다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적으라는 게 우리 조문입니다. 자, 4번에 수사기관에 압수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해서 압수액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동일한 장소 목적물에서 다시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유효기간 남아있으면 다시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 설문이 개정된 준칙이 나와서 혹시 준칙을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1, 2, 4번이 너무 쉬워가지고요. 아마 3번 답은 잘 찾으셨을 겁니다. 자, 14번에 사법경찰관은 사본을 확보하는 경우 등 압수를 개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서 공소제 이전이라도 소유자, 보관자 지출에 청구가 있을 때, 자 원래 가안부는 할 수 있다는데 수사기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나오고 청구 나오면 가안부도 하야한다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2번 정보저장 매체의 외형적, 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 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색을 받는 당사로 취급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요즘에 요 제3자가 이미 제출하는 것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고 그랬죠. 자, 2번하고 4번이 같은 내용인데 4번도 볼게요.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한 피합사에 더하여 이미 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 판단을 기준으로, 이거 틀린 거 아시죠? 법률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피의자의 휴대폰을 제3자가 제출했을 때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첫 번째, 제3자가 제출하면 사건과 관련된 것만 압수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두 번째, 그럼 사건과 관련된 것만 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검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검색할 때 소유자인 피의자도 참여를 시켜야 되고 피의자에게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럼 이게 피의자 소유 휴대폰을 제3자가 이미 제출했다고 할 때 그걸 피의자 소유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2번 나오는 거죠. 2번에 보면 4번에 둘째 줄 끝에 피의자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 매체, 이걸로 볼 수 있냐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판단은 소유자, 민사법상 권리, 법상으로 누구 거냐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자, 2번 올라가 보시면 외형적, 객관적 지배 관리 등 상태,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즉 현실적으로 그 휴대폰을 누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지배하고 있느냐, 그걸 봐가지고 실제로 피의자가 이 휴대폰을 관리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피의자 소유지만 법적으로는 피의자의 소유 휴대폰이지만 그게 동생이 쓰고 있으면 그건 동생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가 하고 있는지 2번으로 올라가서 외형적, 객관적 지배관리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으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이런 외형적, 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가 있어야지 그거와 별도로 이런 상태는 없는데 단지 그냥 셋째 줄에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에 관여한 사실만 있다고 해가지고는 이걸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저장 매체로 안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피의자가 당사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4번 중요한 판례니까 잘 봐두시고 3번에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죠.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이요. 통비법 감청 1번에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역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죠. 당사 녹음이니까. 다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던 이상, 자, 제3자가 녹음하면 불법 감청이다. 안 되는 방법은 양당사자의 동의가 다 있어야 된다. 요거 상대방 동의 없었으니까 불법 감청이죠. 자, 2번 통비법 3조 1항 본문에 가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소법, 군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그거 했던 최신 판례 아시죠? 교회 사무실에서 게임을 하면서 두 사람이 게임하면서 했던 얘기를 옆에서 들었어요. 자, 게임하면서 사무실에서 했던 얘기니까 이게 비밀로 꼭 우리가 비밀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죠. 두 사람이 그냥 사무실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비밀스럽게 얘기한 건 아니죠.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걸 녹음하면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냐라는 개념과 우리가 말하는 비밀이라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다 했고요. 3번에 인터넷 개인 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그 수신 범위를 한정하는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청자는 인터넷 게임 방송의 당사자인 수신에 해당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건 불법 감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4번처럼 비공개 조치를 했을 때, 자, 이것도 최신 판례 기억나실 거예요. 비공개 조치를 한 후에 인터넷 게임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A와 잘 아는 사이인 갑이 불상의 방법으로 접속하고 시청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갑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공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불법 감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오히려 그 시청 사실 전제로 갑을 상대로 발언을 했어요. 그럼 원래는 이 사람 우리 대화 당사자로 인정을 안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들어왔으면 내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실제로 대화가 이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당사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불법 감청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16번 공소사실 특정은 공소제기의 유효 조건이므로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는 공소리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공소의 판결 사안이고
2번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의적, 예비적으로 구의했을 때, 자, 우리 형소법에서 하나의 죄로, 쪼갤 수 없는 하나의 죄로 취급하는 게 일죄, 포괄일죄, 상상적 경악, 그리고 예비적 택일죄 기준이죠. 예비적 택일죄 기준도 하나의 죄로 보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부만 상소를 해도 전부가 올라가죠. 따라서 셋째 줄,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만 상소했다면 예비적 공소사실만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주의적까지 다 올라갑니다.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대에 포함됩니다. 2번 틀린 거고. 3번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옥이나 누락이 피고인의 방어에 답을 줬죠.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더라. 우리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지는 실질적 불이익을 갖고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준다는 말이 나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4번에 이것도 판례죠. 공소장에 검사의 간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한, 원래 간이라는 것은 일체성 때문에 간이라게 돼 있는데 없더라도 일체성이 확인될 수 있다면 그거는 적법하게 공소기로 볼 수 있다 했던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17번 우리 성명모형이 나왔죠. 공판심리 중 성명모형 사실이 밝혀지면 검사는 우리 성명모형은 오타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타이기 때문에 변경이 아니라 정정이라고 그랬어요. 공소장 정정이고, 만약에 정정을 안 하면 오타가 돼 있기 때문에 적법한 공소리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되겠죠. 4번이고요. 18번 공소장 1번지. 공소장 1번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해서 법원에 예단을 생기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2번 공소장 1번지 위반하면 공소제기하고 위반 무효이기 때문에 공소의 판결을 해야 되고, 3번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해서 피고인 측에 유효한 이의제기가 있었더라도 법원이 공판 절차 초기 쟁점 정리 과정에서 범죄 구성 요건과 상관이 없어 심리하지 않겠다고 고지하고 증거조사 등의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면 공소장 기재 방식이 하자는 치유된 걸로 본다. 3번도 판례인데요. 혹시 이 판례를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1, 2, 4번이 너무 쉬운 설문이 나와가지고 3번 답은 잘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3번이 여러분이 우리 공소장 1번지에 하자가 치유되는 거 맞죠? 하자는 치유되는데 하자 치유의 조건이 항상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증거조사가 마무리돼서 법관의 심증에서 이루어진 단계, 그때 와서 이의 제기했을 때 하자가 치유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판례는 지금 잘 보시면 첫째 줄에 피고인 측에 유효한 이의 제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 있었나 봤더니 공판 절차 초기 쟁점 정리 과정에서 있었답니다. 그럼 이거는 증거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하자가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원래 우리가 증거조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의 제기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했는데, 얘는 미리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예요. 네, 4번에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나 공소범죄 사실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 1번지 위반이 아니면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도 동기의 기재는 효력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전시소 동기 했던 거 기억나죠? 전과 시효가 완성된 거, 소년부 송치처분, 그 다음에 동기 적는 거,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 했던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19번 사람을 살해한 범죄, 우리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없지만 종범 제외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2번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법정이 가벼워진 경우 1조 2항에 의해서 당연히 1조 2항이니까 유리한 거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게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적용될 가벼운 법정의 기준이 되고, 3번은 공소되기 당시에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되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시, 우리 공소장 변경되면 무조건 변경된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 읽을 필요도 없고, 변경된 공소시효를 봤더니 이미 시효가 완성돼 버렸대. 그러면 면소죠. 그다음에 4번에 공범의 일인으로 기소된 자가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입니다. 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면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인이 아니면 두 사람 관계는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 정지력이 없지만,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됐을 때는 범인은 맞다니까, 범인은 맞는데 책임 조각되는 거니까 공범은 맞는 거죠. 공범이기 때문에 시효 정지력은 인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고요. 자, 진술거부권.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법원을 속이려고 할 때는 가중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없다 틀린 거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건 위수증이니까 임의성이 인정되든 안 되든 증거로 못 쓰는 것이고,
이번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교통사고 신고 의무를 규정한 도로법이 사고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했다. 우리 진술거부권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마라.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사책임에 관한 걸 진술을 거부했는데 이거는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했으니까 형사책임과는 상관없는 진술이죠. 따라서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형사책임 관련된 진술을 강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해서 선관위 직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 자, 우리 진술거부권은 고지는 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 고지한다. 그럼 규정이 없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판례가 2개 있다고 그랬죠. 녹음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건 증거로 못 쓰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을 번도 틀린 거고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자, 20번. 헌법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피고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에 형사법은 공판 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두변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만에 의해서 재판하게 되는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당사자 처분권주의 아니죠? 당사자주의하고 당사자 처분권주의는 다른 개념이죠. 당사자 처분권주의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우리 형사소송은 실체 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건 형식적 진실입니다. 그래서 민사에서는 당사자들이 1,000만 원 빌린 거 가지고 500만 원 빌렸다고 해버리면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죠. 당사자 마음대로 하게 돼 있지만 형사소송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실체 진실 발견이. 그래서 실체 진실 발견 때문에 당사자 처분권주의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형사법은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되고,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질적 직접중의를 채택하고 있고, 형사법에 집중심의주의 규정이 있죠. 들어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22번이요. 자, 간이공판 절차. 법원은 간이공판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고 인정할 때는 검사 의견 들어야 되고 취소해야 한다죠. 간이공판은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지만 취소는 해야 한다고요. 이번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된 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 내용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증거는 그대로 유지된다. 속심이니까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다시 증거조사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3번 간이공판 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간편하게 하고 증거 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그래서 전문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만 위법 수익 증거 배제 법칙과 자백 배제 법칙이 제한되는 절차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백 배제 법칙도 제한된다고 틀린 거고요.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가 간주가 되죠. 다만 이거는 이의가 없을 때만 간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면 간주 안 되죠. 즉 이의는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틀린 거 3번이고요. 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이에요. 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은 반드시 의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거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자가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위법이죠. 위법 무효. 2번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 안 들어간다. 그다음 3번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야. 우리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는지는 7일 안에 의사를 밝히게 돼 있죠. 그럼 7일 안에 밝히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걸로 보고 일반 절차로 갑니다. 다만 7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참여재판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서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판결하기 전에 판사 의견 들어야 되죠. 판사 의견 들은 다음에 다수결로. 자, 24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라도 구성요건 사실을 인증하는 직접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 사실의 인정 자료로 허용된다. 자, 보조 사실 즉 보강 증거는 증거력이 있어야 됩니다. 엄증입니다. 따라서 엄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 가지고는 보강 증거 못 인정 못 해요.
탄핵 증거는 인정 가능하죠. 2번 공모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모나 모의는 구성요건이고 당연히 엄격한 증명이고 당에서 범죄 사실 적어줘야 되죠. 2번 의사에게 의료행위라는 업무상 과실상태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기대되는 업무상 과실의 존재와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은 엄증이죠. 최신 판례에 나왔던 거죠. 당연히 객관적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엄증입니다. 그다음에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이고 반의사불죄에서 처벌 변호사도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로운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2번이고요. 20번 1번 피해자가 휴대전화 이미 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저장되어 있는 전문정보 이것도 요즘에 크게 뜨는 이슈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압수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 판례가 과거에 가능하다라고 했고 최근에 와서 그 엄격한 절차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것을 하려면 영장에 원격지도 적혀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영장에 안 적혀 있다면 적법하게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적법하게 접속한 영장을 하나 받든지 아니면 이미 제출을 받든지 여기처럼 이미 제출을 받든지 아니면 이미 제출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 보면 넷째 줄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그건 되죠. 적법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죠.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한 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서 석방된 후 검사가 그 석방일로도 30일 내에 석방 통지를 하지 않았네요. 석방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위법이지만 우리 항상 위법은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소급해서 앞에 걸 무효로 하진 않아요. 따라서 긴급체포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까지 소급해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3번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한 거 위법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의성 없는 것도 아니고. 4번에 적부신문조서는 315조 3호죠. 맞죠? 자, 26번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치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고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공소사실 인정하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죠. 직접 증거는 목격자와 자백이에요. 직접 증거는 될 수는 없지만 다만 이러한 것이 간접 정황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 목격자죠. 그 진술과 결합해서 공소사실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범행에 관한 간접 증거만이 존재하고 간접 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다면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하는 것이므로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간접 증거밖에 없습니다. 목격자가 없어요. 자백도 안 했습니다. 근데 간접 증거밖에 없는데 간접 증거가 증명력이 떨어져요. 즉 믿기가 어려워. 더군다나 범인이 저지를 만한 동기도 없어. 그럼 이거는 그만큼 증명이 떨어지는 거라고 봐야죠. 그래야지 그걸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걸로 단정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건 당연하고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의심만 없으면 된다. 그다음에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의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 증거들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맞는 말이죠. 4번이 답입니다. 27번 수사기관이 범행 현장에서 지문 채취 대상물인 유리컵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그 후 그 유리컵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압수했다 하더라도 채취된 지문은 지문을 먼저 채취했고 나중에 컵을 위법하게 압수했기 때문에 지문은 2차 증거가 아니죠.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니은번 여기도 최신 판례죠. 경찰관들이 피고인 가불병의 나이트클럽 내에서의 음란 행위 영업에 관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그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공개된 장소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으니까 그리고 공개된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이 포함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영장 없이 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호텔 투숙객 갑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갑을 강제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체류 요구를 했다. 일단 임의동행 자체가 불법 체포가 돼버리니까 그때 체류 요구도 불법이 되고 그때 받은 소변검사도 증거로 못 쓰겠죠. 시인서도 당연히 못 쓰고요. 그다음에 갑이 휴대전화기로 을과 약 8분간의 통화를 마친 후에 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을이 먼저 전화를 끊기를 기다리던 중에 그 휴대전화기로부터 을과 병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어쨌든 을과 병의 대화에 같이 있는 당사자는 아니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녹음하면 불법 감청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다랍니다. 28번에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유서에 돈이 급해져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길에 항소유서를 진술했는데 곧 이어서 있은 검사와 재판장, 변호인의 신문에서 범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나와서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 항소유서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이걸 자백한 걸로 볼 수 없다고 그랬죠. 볼 수 있다 했어. 그다음에 자백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지위에서 행한 진술 당연하고 주체 불문, 형식 불문, 상대방 불문입니다. 따라서 참고인으로서 행한 진술도 자백이고요.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서 증거 등이 인정되다면 그건 증거 능력의 문제고, 진실성과 신빙성은 증명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다. 당연히 인정되면 틀린 거고,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 등이 대상 안 되고 탄핵 증거도 안 되죠. 4번이 답입니다. 29번에 피고인의 자백. 우리 자백보건법칙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 당해 피고인의 자백만 포함되기 때문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100%다. 따라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100%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서로 간에는 보강증거 될 수 있고요. 이번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진실성 담보설. 전부나 중요부를 인정할 정도 필요 없다는 거. 2번 틀렸고요. 3번 자동차 등록 중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 될 수 있고, 따라서 무면허 보강증거 되고요. 그다음에 4번에 2월 18일 01시 35분경에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운전에 갔고 피고인 소변에서 필로폰이 나왔다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강증거 되기 충분하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0번은 설문들이 굉장히 평이한 설문들이 많이 나왔죠.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봤던 설문들입니다. 30번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이니까 당연히 목격자니까 전문증거 아니고요. 어떠한 내용의 진술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이건 전문증거 아니니까, 다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을 주면 진술의 내용, 그러면 전문증거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진술의 존재 자체, 그러면 전문증거 아니고 진술의 내용의 사실 여부, 그러면 전문증거라고 그랬죠. 자, 3번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판조서는 315조로 가야죠. 312조는 당해사건만 되니까. 그 다음에 4번에 312조 1항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뿐만 아니라 공범관계는 다른 피의자 신문조서도 포함된다. 우리 교전에 312조 3항에서 경찰 작성 피신조서 이 판례 많았죠.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검사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31번 대한민국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315조 1호 적용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법원법관의 공판기일에서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즉 법원의 검증조서는 당연히 311조 증거로 쓰지만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316항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증거로 쓰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 진술되지 않고 그에 대해서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반대 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진술. 자, 최근에 나온 판례죠, 이것도. 반대 신문에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으면 그거는 증거로 못 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형소법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제3자의 말, 증인의 말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를 주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얘기 아시죠? 그 다음에 2번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였네요. 자, 녹음 테이프가 검증조서로 나오면 이 검증조서는 원래는 이 뒤에 녹음 테이프를 붙인다는 뜻은 검증조서를 증거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 녹음 테이프 증거로 쓰셔도 됩니다. 요걸 쓴 게 검증조서란 말이에요. 이 녹음 테이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본 맞아요. 증거로 써도 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검증조서를 증거로 쓰는 게 아니라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쓰기 때문에 311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녹음 테이프의 요건인 313조 1항의 요건을 검토를 하셔야 돼요. 다만 검증조서가 이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검증조서가 뭐냐면 녹음 테이프를 검증해 봤더니 녹음 테이프에 적힌 녹음 내용 중에 그 사람의 진술이 상태, 녹음 테이프를 틀어봤더니 혀가 꼬이더라 이런 거 있죠. 음주한 것 같더라.
이런 걸 검증해 놨다면 이걸 증거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음주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쓰기 때문에 이때는 311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술의 상태에 대한 검증 조서와 단순히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쓰기 위한 검증 조서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진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태를 확인하는 검증 조서이기 때문에 이건 311조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번 감정의 경고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공판 준비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돼도 증거를 할 수 없다. 조문 문제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영상 녹화물이 진술조서의 영상 녹화물이 있듯이 진술서에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들어왔다. 그 진술서 313조 있잖아요. 감정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미음번은 틀린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32번에요. 공소제 이전에 피고는 아닌 타인을 조사한 자의 증언은 자 피고는 아닌 타인을 조사한 자의 증언이니까 316조 2항으로 가야 되겠죠. 316조 2항은 필요성과 특신 상태고 원지술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어야 되는데 첫째 줄 끝에 원지술자가 법정에 출석을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증거로 못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에 전문의 진술 증거람에 있어서는 전문 진술자가 원지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에 원지술자가 증언 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죠. 근데 우리 판례 만 3세 3개월, 3세 7개월도 증언을 인정하죠. 우리 판례가. 그래서 부인된 나름 X. 3번에 316조 2항에서 말하는 원지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필요성 얘기하는 거네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한 사유 외에도 원지술자가 공판장에 진술할 경우 자 뇌재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치매가 걸렸다. 다 인정해 주죠. 그래서 포함된다. 4번에 316조 2항에서 말하는 특신 상태는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허위 개별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야 된다. 3번 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난 수표. 우리 부도난 수표는 일단은 증거물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 아니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래서 제출된 증거물 수표에 대해서 셋째 줄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나왔습니다. 우리 복사본 나오면 항상 뭐라고 그랬죠? 원본과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원본을 제출하는 게 원칙이니까 복사본을 제출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넷째 줄 끝에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수표의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복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본과 같다라는 것이 증명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번에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금지되는 건 아니고 형사소추나 형사송에서의 진실 발견한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익을 비교 형량하자. 우리 사인의 위수증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허용할지를 결정한다죠. 3번 정보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대해서 정보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전자기록과 출력 문서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정보 저장 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부터 문건 출력일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더라. 이건 당연히 필요한 조건이고요. 그것만으로 벌써 표현이 이상하죠. 그것만으로 출력된 문서의 내용을 전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 아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쓰는 거겠죠. 그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하려면 앞에 있는 요건을 알고도 문서로서 갖고 있는 예외 요건을 갖춰야 되죠. 이게 만약에 일반 출력물이라면 303조 1항의 요건도 갖춰야 증거로 쓰는 것이지 이게 무결성과 동일성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문 증거는 전문법칙 예외니까. 그래서 이 지금 전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 아마 전문 증거인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어색하긴 하지만. 그럼 이건 303조 1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다음에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는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 등으로서만 역할이 있죠. 틀린 거는 3번이고요. 그다음에 34번에 증거동의 피고인이 증거로함에 동의하지 않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도 반대만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서류 물건에 대해서 증거로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즉시 이해하지 않으면 당연히 동의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증거동의 대상이 된 서류는 4번도 동의 대상 되죠. 4번은 포함되지 않아도 틀린 거고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당해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는 그것을 증거로함에 동의하고 있음이 명백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만 얻으면 충분하다. 그렇죠.
증거를 제출한 사람이 증거로 사용하지 말라고 할 리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맞죠. 35번에 1번 탄핵 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 방해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 알려야 되고,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지만 엄격한 증거 조사다. 탄핵은 자유로운 증명이죠. 그다음에 탄핵 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수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지 인정하는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것이고, 4번에 내용 부인으로 증거 능력이 상실된 경찰 작성 피신 조서에 문자 전송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검사는 위 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없는 한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죠. 내용 부인이면 유죄 증거로는 못 쓰지만 탄핵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고요. 30번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의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소법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서 피고인을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않게 하고 법원이 두 개의 실체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함에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문제는 왜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으라고 하는 건지. 2번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이 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무죄 사유니까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면 잘못 때린 거니까 상소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공소 판결 사유 맞고요. 관할 위반 판결은 종국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 틀린 거죠.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출제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출제를 잘 하신 분도 있는데, 한 부분도 있는데, 뭐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설문 내용이 너무 기초적인 거 하고, 너무 지엽적인 거, 이런 게 좀 들어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은 맞추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틀리는 이런 문제를 내야 되는데,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 다 모르는 걸 내고,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을 내는 것은 시험에서 변별력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설문들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설문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자, 30번에 재심사유 형소법 420조 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형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를 두고 있는데, 우리 필요정면제만 되죠. 임의정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해서 무죄, 다른 일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 확정 판결 자체만으로 무죄 확정 판결의 증거 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했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유죄 확정 판결 재심사유 되지 않는다. 재심사유가 되려면 그게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어야지, 공범 중 한 명이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이 되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3번에 형소법 소등의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 사법경찰관들이 직무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법경찰관은 꼭 실체관계에 관계된지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첩보를 제출한 경찰도 다 포함되니까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그다음에 형소법에서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에서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뜻하는 것이고, 그 증거가 된 증언이 단순히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언은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위 증거라는 게 증명됐다라고 할 때, 허위 증거 증명은 이미 유죄를 때릴 때 유죄의 증거로 썼던 증거들 A, B, C, D, 요 4개의 증거 중에서 하나가 허위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지, X라는 증거가 하나 제출은 됐었는데 판사가 증거능이 없다고 해서 기각을 해버렸다거나, 요렇던 증거는 허위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유죄의 증거로 쓰였던 거, 요것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번에 약식 절차와 직결이네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1심 선고 전까지고 취할 수 있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피고인의 약식명령 고지를 받아야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으니까 고지를 기준하는 거 맞고, 즉결심판 공소장 일부는 적용되지 않죠. 약식이나 직결이나 다 적용 안 되고, 즉결에 불과한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맞죠? 너무 쉬운 것들을 이렇게 내서. 자, 39번.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거. 자, 항소심은 속심이고 항소심 선고 당시를 기준하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 당시에 성년이 되었다면 부정기형을 때리면 안 되죠. 정기형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부정기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잘못한 거고요. 2번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소년이었다면 당연히 부정기형을 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후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국 이거는 상고심에 왔네요. 항소심에서는 소년이었는데
상고심에 와서 성년이 됐어도 상고심은 사후심이기 때문에 그걸 고칠 수는 없는 거죠. 3번에 공소장의 공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해받은 소년부 성취 전문가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경우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상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해서 위법이 아니다. 아까 우리 전시소 동기에서 소죠. 부정경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인 정경은 정중앙에 해당하는 형이다. 우리 분립변경에서 비교할 때 그러죠? 중간형을 위조한다는 거. 자, 40번에 피해자는 약식과 즉결해서 배상 신청할 수 있다. 안 되죠. 배상 신청은 1심과 2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가고 정식 재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 회복에 관한 채무 명의를 갖고 있다. 이미 집행권은 판결문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또 배상 신청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다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배상 신청이고 민사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그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배상 신청이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민사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법원은 바로 인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판례죠, 이것도.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합의 내용을 알 수 없으면 확인을 더 해봐야 되지. 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인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법원은 배상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에 알려야 되고 신청인이 공판기일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배상 명령은 별도의 민사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해놓고 안 나온다고 해서 아예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별도의 민사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따라서 없이 재판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4번입니다. 자, 문제가 좀 몇 가지 낯선 설문들이 좀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 설문 때문에 조금 당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쉬운 문제는 너무 쉬워가지고 저도 뭐 하여튼 뭐 출제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 수험을 보시는 분들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고 어디를 잘 안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조금 수험생들의 입장을 보고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 맞추고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 틀리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냈으면 좋겠는데 분위기를 모르시니까 그런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그러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되게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공부 열심히 하려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하여튼 좋은 결과 있고 그래서 꼭 승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